끝나고 나서 잘했으면 치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외국 분이 계셔서 갑자기 부담이 막 가는데 I see a foreigner in the audience and unfortunately my slides are in Korean. So I will try to from time to time I will maybe explain summarize at least in English a few important slides. 오케이. 여기 제가 사실 학생들이 많아서, 아니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이게 이제 갖고 한 페이지짜리를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게 제 거가 아니고요. 누가 그린 걸 갖다가 제가 빌려온 건데, 헨슈라는 분이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강연에서 사용했던 슬라이드예요. 제가 그걸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슬라이드라서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어미닭이에요. 어미닭. 얘는 이제 애기닭 병아리고. 그래서 어미닭과 애기닭이 있는데 이 어미닭이 지금 맛있는 좀 먹음직스러운 오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죠? 열심히 이제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애기닭은 저 병아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엄마가 뭘 하든 관대없이.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는 뭐가 있나 어쩌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자명하게 누가 먼저 먹을 건지 보이죠? 애기 닭이 먼저 먹겠죠. 그 병아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분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목표에 다다르는 건 아니다. 이제 저런 프리윌리한 그런 애티튜드가 사실은 우리를 오히려 목표에 이제 더 다다르게 한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마도 저 애기닭처럼 저런 애티튜드를 평생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자기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저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학자가 돼야지, 논문 많이 써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 아니면 좋은 논문 써야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그 근저에 저런 애기닭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보여주는. 그래서 goal-oriented, the curiosity-driven actually beats goal-oriented.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은 이제 세계 수학자 대회를 원래 ICM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ICM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ICM을 보통 얘기할 때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따가 잠깐 이제 히스토리 잠깐 얘기할 텐데요. 근데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리한다. So what people think what ICM is ICM summarizes what we know and clarifies what we don't know.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클래리파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난제라는 게 뭔가 근데 왜 수학자들은 이렇게 난제를 하려고 하나? 왜 어떤 게 있나?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잠깐은 해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난제를 통해서 20세기 수학이 발전한 걸 좀 보면 나름대로는 ICM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좀 분명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제가 뭔지, 왜 난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풀리는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 진부의 방식이라고, 한 건데요. So the mechanism by which mathematics progresses is by actually attacking these prominent open problems. 그래서 20세기 이후의 수학의 난제들, 보통 우리가 다 아는 거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1900년인데요. 이 ICM은 1897년에 첫 일회가 생겼습니다. 19세기 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12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역사가. 제가 알기에는 수학 말고도 음악, 각종 예술, 미술, 문학, 온갖 분야를 다 통틀어서 공학, 물리학, 온갖 걸 통틀어서 모든 분야의 학회 중에 가장 오래된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수학자 대회는. 그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수학자들은 다른 분야보다 일찍부터 모이는 걸 좋아했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길어요. 19세기 말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기로만 따지면 19세기 말에 생겨서 20세기를 다 거쳐서 21세기가 된 거니까 어쨌든 간에 120년이지만 3세기에 걸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길고 왜 수학자들이 그렇게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모이기를 좋아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됩니다. 1900년이면.
근데 1900년이라는 게 좀 significant 하죠. 왜냐하면은 19세기와 20세기를 가르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를 목전에 두고 이제 이 힐버트 미해대가 열렸는데 힐버트가 거기서 이제 그 강연을 하면서 이제 사실 20세기를 다 제시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강연 때는 그거보다 적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렉처 노트 그 퍼블리시 된 거에는 이제 20세기가 정리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미해겔 난 이제 20세기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센테니얼 프로블럼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센테니얼이 뭐죠? 100년의 문제, 그죠? 100년. 그러니까 앞으로 20세기 100년 동안 풀어야 될 문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아는지를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 ICM에서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여기도 제가 정리했는데 10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생각되고, 7개는 partially solved, 그리고 2개는 unsolved인데 이 2개 중에 예를 들어서 리만 가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만 가설도 23개 중에 하나죠. 아직도 안 풀린 것 중에.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논리학에 관계된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 자체가 스테이트먼이 베이그한 걸로 분명치 않은 걸, 웰디파인 되지 않은 걸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힐버트 같은 대수학자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20세기 수학을 드라이브 했죠. 뭐 힐버트의 몇 번째 문제 막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 많은 젊은 수학자들과 당대 수학자들을 불질러서 막 이렇게 이걸 풀고자 하는 노력이 아주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ICM의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가 정리되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 같은 필드상이 그 당시는 없었죠. 이게 30년대 생겼는데 필드상이 생긴 다음에는 필드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당시의 성취들 중에 가장 프라미넌트한 성취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개인에게 영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라는 측면에서 가장 프라미넌트한 걸 정리한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모르는가가 이제 정리되는 그런 의미의 역할, 이제 ICM의 어떤 그 색깔, 역할 같은 거를 이제 이 이해대 때 이게 이제 큰 의미로 그런 색깔을 준 거죠. 톤을.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난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밀레니엄은, 이거는 이제 또 2000년입니다. 2000년은 언제죠? 20세기와 21세기를 가르는 해이기도 하지만 2000년과 3000년을 가르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밀레니엄 프로블럼스는 한국말로는 이건 1000년의 문제죠. 아까는 센테니얼 프로블럼스는 100년의 문제였는데 이건 1000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시작되는 해니까 2000년은 이제 그때는 1000년 동안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거창했는데, 근데 이거는 또 상금까지 걸었는데, 아시다시피 저 7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So, Poincare conjecture, is solved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and it was, the solution was recognized in 2006. 근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거는 페럴만인데, 페럴만인 또 필드상을 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그렇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중에서 그리고 리만 가설은 힐버트 리스트와 이 밀레니엄 프로블럼 리스트, 클레이 리스트에 겹치는 문제입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그때 100년 동안 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예. 저거 이제, 결국 소수의 어떤 프라임 넘버의 분포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로, 자, 난제라는 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풀리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난제를 풀려고 하는지 수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페르마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사실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승으로 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걸 해야죠. n승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제 n이 특별한 경우, 삼가치 특별한 경우, 무슨 소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쿠머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엘리멘트리한 방법의 솔루션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안 된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3으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거는 안 될 거다. 이게 컨젝처였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안 되는 거가 보였죠. 근데 이거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뭐가 안 되는 거를 보이는 게 되는 걸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되는 걸 보이는 건 솔루션 하나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고 y제곱은 z제곱은 자연수해가 있다. 이런 말은 그냥 하나 찾으면 돼요. 3, 4, 5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증명 훨씬 쉬워요. 근데 안 되는 걸 증명하는 거는 뭘 넣어도 안 된다니까 무한히 많은 걸 다 해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해서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지, 나중에 한참 뒤에 대천재가 나타나서 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서 안 되더라는 절대로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안 된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데,
그게 되면, 그죠? 되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우주의 질서에 반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되면. 그러니까, 되면 그것은 우주의 질서에 반하니까 따라서 안 돼야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걸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다 안 되더라. 뭐, 그건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알고 있었는데, n을 바꿔도 보고, 뭐, x, yz를 뭐,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뭐, 온갖 걸 트라이도 해보고 컴퓨터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은 틀린 증명이 발표된 문제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크스케일이라는 사람이 상금을 이거 풀면 상금 주겠다 돈을 냈대요. 근데 그 상금 건 그 첫 해만 해도 621개가 접수됐는데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했다고 주장한 수학자들은 정말 많아요. 그중 유명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위험한 게 있죠.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이런 걸로 인해서 창필당한 경우가 꽤 있죠. 예, 그래서 진짜 많이 틀렸는데, 근데 이 볼프스케리 건 상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대요. 그 당시 돈으로는. 굉장한 돈이었는데, 그 돈을 아무도 못 타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이, 이게 이제 20세기 전반 전쟁 거치고, 뭐 전쟁을 거치면서 뭐 인플레이션이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등등 이런 걸 거치면, 왜냐면 그 돈은 은행에다 적립해 놓은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밸류가 뭐 옛날에 비해서 뭐 1%가 뭐야? 0. 몇 % 수준으로 내려간 걸 거예요. 그게 아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앤드루 와일즈가 $50,000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리고 그것도 다 해체되고 다 그랬는데, 저 $50,000가 아니까 1908년도에는 엄청난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아무도 못 받았죠, 그 돈은. 사실 뭐 $50,000도 명예기는 하지만 사람 뭐 팔자가 바뀔 정도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올 초에 옥스퍼드를 갔었어요. 그 옥스퍼드에 김민영 교수가 거기 교수님이어서, 그래서 방문도 할 겸 뭐 몇 가지 상의할 것도 있고 해서 며칠 들렀었는데, 그때 이제 옥스퍼드의 같은 칼리지에, 그게 몰튼 칼리지인데, 칼리지에 앤드루 와일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인사도 하고 할 겸 잠깐 들렀었어요. 앤드루 와일즈는 굉장히 사람이 선량하고 사람들 따뜻하고 참 친절합니다. 사실은 가보면. 그러니까 기자를 싫어해서 그렇지. 근데 얘기를 했는데 나오면서 이제 제가 다른 분이 얘기해줘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프린스턴에 서 있다가 이제 옥스퍼드로 몇 년 전에 옮겼는데, 이런 상금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이런 볼프스케일 상금, 무슨 상금, 이래가지고 받은 상금이 굉장히 컸답니다. 그러니까 뭐 $1,000,000가 넘는 몇백만 달러 되는 수준이었는 모양인데, 그거를 영국으로 오면서 미국에다가 세금으로 다 바쳤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주 가면 미국은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거든요. 재산을 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왜 미래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기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미국에 내는 세금이 너무 커서 그랬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된대요, 미국은. 국적 포기에 대한 일종의 징계.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앤드루 와일즈가 상당히 옛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해서 이런 종류의 난제의 이제 풀리는 이게 358년이 걸렸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 페르마 문제가. 그러니까 350년 넘게를 끌어온 문제인데, 이 난제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여러 개가. 근데 잠깐 한 가지 퀘스천. 난제 중에, 결국은 풀린 문제 중에, 그러니까 가장 역사상 오랫동안 오픈된 상태로 남아있던 그런 난제를 아십니까? 결국은 풀린 문제 중에. 이 문제도 하나의 캔디디시죠. 이거 350년이 넘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안 풀렸던 문제 아세요? 네? 무슨 문제? 오케이. 지금 임의의 각을 3등분 하는 문제. 그렇죠. 임의의 각을 아비트러리 한 거를 2등분, 이건 맞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2000년 넘게 오픈 프로블럼이었으니까. 이 문제는 19세기에 풀린 문제죠. 임의의 각을 2등분 하는 거 알죠? 컴퍼스하고 자만 갖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긋고 여기 가가지고 그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2등분 되는 거죠. 3등분은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컴퍼스 쳐가지고 되나 안 되나 뭐 특별한 경우는 돼요. 90도 이런 경우는 됩니다. 잘 해보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비트러리 앵글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붙던 문제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19세기에 누가 풀었죠? 네? 누가? 이제 이 문제가 결국 대수적으로는 임의의 오차 방정식의 일반근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누가 보였죠? 아벨과 갈로아가 비슷한 시기에 독립돼서 풀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재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2000년 동안 안 풀리는데 하필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천재 둘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아무 커뮤니케이션도 없었는데 하필 비슷한 시기에 풀 건 또 뭐야. 그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현대대수가 결국은 이제 갈로아가 그걸 어떻게 풀었나를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이해하려는 과목이잖아요. 학부 과목이.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난제가,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임의의 각이 3등분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아니면 뭐, 임의의 오차방 정식의 일반 근이 존재하지, 근의 공식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so what?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죠? 이것도 봅시다. 일단,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인 경우도 우리가 그냥 저 문제 자연수 근 찾는 게 직각삼각형이 자연수 변을 갖는 직각삼각형이 있느냐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찾으면 되는데 3, 4, 5짜리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3승만 하고 있는 거예요. 3승은 사실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저거에 근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근을 갖고서 저런 곡선을 만들어요. y에 대한 2차, x에 대한 3차 저런 거 보고 타원 곡선이라고 하죠. 엘립틱 커브인데 저런 곡선을 만들면 그림을 그리면 대각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예? y 플러스 p는 x 플러스 어디가요? x의 3차라고 그러면 네. x만 죄송합니다. 이거 x죠. x. 이거 x입니다. 네, of course. 감사합니다. 예리하셨어. 저 x죠. 자, 그래서 저게 이제 저런 게 엘립틱 커브인데 엘립틱 커브는 그림을 그린다면 실수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걸 텐데 실평면에다가.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이런 곡선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다른 곡선처럼 달리 이건 더 센 구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군이 된다고요. 그룹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면 쭉 그은 다음에 그거에다가 미러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덧셈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신기하게도 이게 잘 well-defined 덧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등원도 있고 역수도 있고 역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약속한다고 적게 되지는 않죠. 임의에 무슨 그냥 곡선 적당히 그려놓고 이거 더하기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덧셈 어떤 규칙을 정한다고 그래서 그 규칙에 관해서 이게 군이 되지는 않잖아요. 뭐 항등원이 없을 수도 있고 역원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럴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구조예요. 근데 저렇게 정의된 이 커브는 신기하게도 덧셈 구조를 가져서 군이 되거든요. 그룹 스트럭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룹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어떤 에디셔널 성질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타원 곡선에 대한 공부를. 근데 그러니까 이 타원 곡선 그래서 참 신기한 성질이 많더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3차인 경우에 이 3승짜리 두 개를 더해가지고 또 다른 3승이 되는 그런 이것의 근이 그런 구조를 그런 성격을 가지면 다시 말하면 이거 3승 더하기 이거 3승이 뭐 또 다른 거에 3승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면 이 곡선은 굉장히 나쁜 곡선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줄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타니야마 시무라 컨젝처는 그런 타원 곡선은 그런 나쁜 타원 곡선이 없다는 거를 추측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리벳이 증명을 해놨거든요.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나중에 왜 앤드류 와일스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앤드류 와일스는 사실 타원 곡선의 전문가였는데 어려서부터 페르마 문제를 풀고 싶어 했대요. 근데 이제 원래 대학원 때 지도 교수가 코츠였어요. 존 코츠. 지금 포항에 지금 와 계신데. 근데 이분이 원래 박사과정 때 앤드류 와일스가 사실 페르마 문제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코츠가 못하게 말렸대요. 너 그러다 인생 망하는 수가 있다. 그 문제 평생 졸업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혼자 인디펜던트한 리서처가 되면 그때 가서 하든지 말든지 일단 내 지도를 받는 동안에 안 된다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좌절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타원 곡선 이론으로 좋은 논문을 써서 졸업했는데 리벳이 이 타니야마 시무라 컨젝처를 증명을 해놓은 바람에 갑자기 이 페르마 문제가 사실 타원 곡선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타원 곡선이 마줄러 해야만 된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타원 곡선의 문제에 관해서는 앤드류 와일스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키아스에 이제 있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방문학자로 와 있던 지금 예일대로 옮긴 오이 박사가 있었는데 오이 교수가 그 당시 오이 교수가 저한테 키아스 라이브러리에 조그만 책이 하나 있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케미스트라는 책이었어요. 연금술사. 좀 얇은 책이에요. 그게 있었는데 자기 읽고 굉장히 좋았다고 저보고 읽으라고 권해서 저도 할 일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꿈을 이렇게 너무나 뭘 원하면 if you so strongly desire something then the whole universe conspires to make your dream true.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앤드류 와즈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너무 풀고 싶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타원곡선 연구자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가 타원곡선의 문제로 바뀌어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우주가 협력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앤드류 와즈가 푼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르마가 문제가 증명이 됐는데, question은 who cares? I mean, okay, so Fermat problem is now solved. Did it change our lives? Why did so many people why did so many people, try to solve it? I mean, over so many years, over 350 some years. 그러니까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굉장히 좌절감 바쁘고 심지어 그 중에는 자기 커리어를 망가진 사람들도 많대요. 왜냐하면 신기루 같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풀 듯 포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너무 아깝잖아. 그동안 들인 수고와 노력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사람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디블리시한 면이 있어요. 악마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있대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꿈을 갖고 아까 코치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갖고 있대. 또 자기가 자기 소양을 쌓고 할 수 있는 문제를 하는 노력은 또 병행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균형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얘기는 앤드류 와즈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코치 교수의 어드바이저가 맞았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근데 제 주장은 결국 뭐냐면 제 답은, 오케이. 이 문제가 풀렸든 안 풀렸든 그거는 it really doesn't matter.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안 풀렸어도 어쩌면 이 문제는 여전히 이 문제를 푸는 350년간의 노력은 상당히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죠. 우리가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됐죠. 우리가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됐고,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되고, 타원곡선에 대해서 훨씬 더 알게 됐죠. 물론, 그러니까 타원곡선이 그 자체로도 좋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특히 이제 마지막에 타니야마 시무라가 증명되고 나서는 타원곡선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설사 페르마 문제가 안 풀렸어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넓어지고 그 이해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수학이 출현하고 심지어 아까 말한 임의각의 3등분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그룹 티어리를 출발시켰잖아요. 그리고 갈로와는 그 문제를 풀 때 에드하게 그냥 어떤 아주 테크니컬한 레벨로 푼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구조, 새로운 어떤 체계를 도입했거든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거대한 새로운 수학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풀리느냐는 오히려 나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많은 노력들 통해서 어떤 우리 이해가 넓어지고 새로운 수학이 출현한다. 이런 게 더 큰 것 같고요. 이 경우는 게다가 이런 보수익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게 과연 응용이 있는가? 응용이 없다면 가치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수익으로 이런 보수익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난제가 있고 그것들은 어떤 점프를 통해서 상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에 다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그것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유용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학 진보의 방식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난제를 붙잡고 푼다는 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고 실제 그 난제가 풀리는 이제 것들이 트라이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한 사람의 아까 앤드류 와즈가 6년, 7년 동안 혼자 숨어서 문제 풀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했나? 아니,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안 했고, 얘기는 안 했군요. 그랬는데, 결국은 또 틀렸잖아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리차드 테일러랑 같이 하면서 그걸 픽스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사실 앤드류 와일스가 혼자 한 거니까, 수학은 혼자 골방에 숨어서 혼자 하는 건가 보다. 그거 아니죠. 앤드류 와일스가 사실은 리벳의 결과가 없었다면 절대로 그런 시도를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이란 건 다른 사람들과의 아이디어 교환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교류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교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한 가지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의 현대 수학에서는 어떤 게 메인 트렌드인가, 어떤 게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화두인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냥 진짜 아이솔레이트된 영역,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풀어도 아무런 컨시퀀스가 없고, 그냥 이런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연계되고 뭐 임팩트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척도예요, 매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명해져 가지고 좋은 상을 받아야 돼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주요 상들에 어느 분야에서 누가 왔는지를 보면 대충 요즘 뭐가 화두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화두의 변화를. 그래서 제가 상을 잠깐 볼 건데, 수학에는 이런 여러 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필드스 메달도 있고, 가우스 프라이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뭐 아벨 프라이즈도 있고, 근데 as I said, we don't do research to receive prizes. However, if we look at the prize winners, it kind of shows us which areas are mainstream areas, what problems are considered significant. So this is just to see like the history of major problems. Okay, just by looking at the prize winners and their areas. 그래서 필드상은 뭐 다 압니다, 우리. 그죠?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40세 이하만 받고. 40세 이하, 왜 40세 이하를 받느냐? 왜 굉장히 많은 타분야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국제수학연맹의 공식적인 답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법적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잘한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잘했으니까 잘난 척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해서 미래사회 업적을 통하여 인류의 기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게 아피셜한 답이에요. 바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ICM이 4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 1900년에 열리고 나서 2002년에 열리면 4로 나눠서 2가 나누는 거예요. 아니요. 중간에 전쟁 때 안 했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게 2027회입니다. 예. 자,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필드상 수상자 총 52명입니다.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수학의 메인스트림이 뭐다 이런 걸 말할 만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수학의 여러 분야가 다 중요하고 각자의 의미에서 커뮤니티가 있지만, 근데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이분들이 어떤 분야를 했고 어떤 문제로 필드상 받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적어도 그런 것들이 메인스트림 에리아들이 어떤 변화와 어떤 것들이 수학에서 주요한 분야로 또는 이런 것들로 여겨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은 이게 메인스트림 에리아고 이게 중요하두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미스리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리스트만 보여드린 거예요. 직접 공부하시면, 직접 상당히 알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혹시 학부생 있습니까, 여기? 오케이. 몇 분 있는데, 학부생도 있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 리스트를 보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이런 어린 학생 때의 그런 익스포저나 여러 가지 경험이 실제 뒤에 수학적인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꽤 되더라고요. 여기 제가 그래서 밑줄 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수학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IMO 가서 메달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보시면 옛날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학생 때의 경험이 그냥 학생 때 그냥 유년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 사람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consistency. 안배상은 상금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연세가 보통 80세 이상 넘어서 받은 분들도 있고요. 필드상과 아벨상을 다 받은 사람은 4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 그런 어떤 천재성, 비범함으로 뭐 난제를 해결했는데 그 집중도를 계속 평생 유지해서 어떤 이제 자기 분야에 끼친 영향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드문 경우죠. 그래서 역시 이분들의 경향을 보면 역시 이분들의 분야나 역시 풀었던 문제 등을 여러분들이 직접 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분야들이 현재 수학계에서는 수학자들이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시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요즘 한국 학생들이 진짜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젊은 수학자들은 정말 무섭게 정말 이제 하니까, 그런 젊은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렇게 한국적인 수학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제 생각에는 메인스트림 정말 이렇게 메인스트림 에리아에 가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무섭게 이제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그런 거냐. 제가 말하기가 제 입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 해봐라. 이렇게 대신 하는 거예요. 유럽 수학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EMS Prize라는 건데, European Math Society awards EMS prizes once every 4 years. 그래가지고는 10명한테 주거든요. 상금은 많진 않아요. 6천 유로인데,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10명을 주는데, 2006년과 2010년만 봐도 전체 필리상 수상자의 4분의 3이 유럽 수학상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더구나 35세 이하만 줘요. 아주 전략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 정말 필리상을 받게 하겠다는 거의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상처럼 보여요. 구조로만 보면. 근데 실제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EMS의 가장 큰 성공이에요. EMS가 정말 젊은, 근데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은, 상 받는 기계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정말 가능성 있고 잘하는 사람들을 미리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의 효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요 학회에 초청되고,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수학자들이랑 공동연구나든지 이런 것들을 할 기회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생기는 효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익스포저의 효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한국도 정말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성 수학자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학계에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노출시키고 그런 기회를 더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성공 사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 받을 때 왔었나요? 네? 유럽 수학 왔었어요? 어디로 와요? 페를만. 페를만 받았습니다. 예. EMS 프라이즈 받을 때까지는 상당히 정상적이었어요. 그래요? 예. 현장에 나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괴물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나는 논문 많이 써야지 이런 꿈을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된 건데, 수학에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그런 척도가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대단한 수학자들도 심지어는 피오용 수도 이렇게 안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수학의 문화에서는 너무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논문 수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분도 있어요. 훌륭한 수학자 중에. 많이 쓰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더라. 앤드루 와일즈는 페르마 문제 풀 때까지 6년인가 7년 동안 아예 한 편도 논문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도 그때까지 쓴 총 논문이, 평생 쓴 논문이 15편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런데도 사실 프린스턴 수학과는 이 사람을 푸시하지 않고 기다려줬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연구재단은 저희 7년 동안 연구비를 안 끊고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참을성도 필요하고, 또 주위의 어떤 그런 지원도 적어도 수학의 속성을 좀 이해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조금은 꿈을 크게 갖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스템도 이제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정량 이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의 업적을 중요도를 평가하기 힘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래도 성숙했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이런 정량적인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수학을 하는가를 그래 판단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겼거든요, 우리 커뮤니티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그렇게 그런 양적인 척도에 너무 이제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좋은 수학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수학에서는 의미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아까 말한 그 상 받은 분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 그분들의 업적들이 주요 업적들은 적어도 주요저널에 나온 건 맞더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수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요저널에 논문을 실리려는 노력은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컨시스턴하게 나타난 어떤 그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분야는 굉장히 여러 분야의 골고루 그동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론 물리학과 연계가 좀 더 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을 직접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융합의 경향이라는 말, 융합이라는 말이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걸친 어떤 소양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오의 제자분도 계신데 그 테렌스 타오가 2006년에 그 필리상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받은 업적은 그 하나로 아니죠. 여러 가지 업적으로 받았지만 그분의 보통 저기 중에 자, 이거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일단 세 개가 다 프라임 넘버, 그죠? 소수죠? 그리고 등차 수열이죠? 예, 그래서 길이 3짜리 소수로 된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지? 17? 이것도 다 소수로 된 길이 4짜리 등차 수열 맞죠? 그죠? 자, 소수만으로 된 길이 5짜리 등차 수열 말해보세요. 이건 쉽죠? 길이 5짜리,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소수만으로 된 길이 5짜리 등차 수열 맞아요. 그죠? 소수만으로 된 길이 6짜리 등차 수열 혹시 생각나요? 알아요? 길이 6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 제 질문이 뭔지는 알겠죠? 지금 이걸 보니까.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서 갑자기 나와요? 안 나오죠? 있겠어요? 거의 길이 6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이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이 없네. 질문하는 12권은 질문하는 목소리로 볼 때 있을 것 같죠? 설마 있으니까 이렇게 없겠지, 그죠? 자, 그럼 좀 더 가서 길이가 한 100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이 있겠어요? 네? 있어요. 그죠? 길이가 100만짜리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도 있습니다. 그죠? 길이가 1조짜리도 있습니다.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이. 그게 근데 길이 6짜리도 안 보이는데 그게 자명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 집합에서 소수만 꼬집어내면 그 집합이 얼마나 이상한 놈인가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속에 아무것도 굉장히 엉성하게 그냥 엉기성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그러니까 풍성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티어럼은 임의의 길이를 갖는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만 받았다고 하진 않겠지만 이걸 증명해서 필리상을 받았어요. 그린타우 티어럼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걸 증명할 때 이게 정수론 문제인데 정수론의 난제였는데 이걸 증명할 때 그 정수론자들이 다 머리 싸매고 있는데 이분이 완전히 그냥 해석학적인 방법 원래 조화수 하모닉 애널리시스 하셨거든요. 박사 과정에서는. 근데 완전히 해석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 어떤 수도 랜덤니스 그러니까 아주 그 무작위성 이런 관점을 도입해서 풀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수론자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 대한 거친 소양이 특정한 문제에 적용되는 이런 성공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수론자들이 끝없이 계속해서도 못 풀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완전히 그런 새로운 뷰 포인트가 들어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페렐만도 마찬가지죠. 페렐만도 포앙카레 컨젝처로 증명했는데 포앙카레 컨젝처는 의상성 문제 아니에요. 그 3디멘셔널 스피어가 스피어에 호모토피칼리 이퀴벌런트한 건 반드시 호메오모피컬리 이퀴벌런트하다는 건데 완전 의상성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를 결국 PD 방식으로 풀었거든요. 무슨 막 찢고 해가지고 무슨 리치 플로어 어쩌고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석학적인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해석학 선전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생 때
미리 나는 이 분야 할 거야 정한 다음에 그것만 들이파가지고 난 그 분야에서 성공할 거야 가지고 그 분야만 파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진짜로 의미 있는 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예들을 볼 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가능성은 옛날보다 적어졌어요.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분야에 걸친 소양을 그리고 뭐 이렇게 가진 사람이 온갖 분야 막 세미나도 들어가고 콜로퀴움도 들어가서 뭐 뒤에서 졸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 엉뚱한 분야 발표를 듣다가 자기가 저건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찬스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리스트만 보면. 예. 그래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일찍 자기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걸 닫는 건 좀 위험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로. 최근에는, 확률론이나 동역, 다이내미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걸로 보여요. 실제, 린넨 스트라우스가 지난 2010년에 필드상 받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리들우드 프로블럼 이런 정수론 문제에서 상당히 어떤 파셜 리설트를 얻어서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수론자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 다이내미컬 시스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방법론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요즘 굉장히 쓰이는 것 같은데, 한국의 저 분야가 별로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수학의 어떤 흐름에서 요즘 이렇게 중요해지고 부상하는 분야에 한국의 전문가가 별로 없는 분야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커리큘럼에도 교과 과정에도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건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전문가가 없어도 전 분야를 적극적으로 현대 수학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보고 그 분야를 적어도 교과 과정에도 반영하고 뭐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 실제로 아까 말한 제가 상 받은 사람들 리스트를 쫙 보여주고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분석해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 제가 아까 여러 번 말했지만 힐버트에서 이미 그 시절부터 수학은 모여서 모여서 얘기하면서 풀린다. 이제 특히 난제는 이제 이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 국제협력이 다른 분야보다 수학은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이건 이미 구두로 다 얘기했죠. 초기에는 주로 유럽 사람들만 모였고요. 1회대에는 쭈리히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게 체계적으로 조직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1919년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속 해나가려면 뭔가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제수학연맹을 만들었죠. 국제수학연맹이 먼저 있고 거기서 주최한 게 아니고 그냥 주최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체계화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제수학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한 이미 제가 힐버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논지는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세계 단위 협력이 실제 수학의 어떤 방향을 많이 바꿨다. 수학은. 그래서 수학은 모여서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필드상을 한 건 나중에 생겼습니다. 1936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국제수학연맹이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이 ICM을 개최하는 기구고, 그리고 필드상을 수여합니다.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수여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개막식이 8월 13일이에요. 내년에. 근데 개막식 날 아침에 이제 그날 깜짝 발표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수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4명까지. 근데 아까도 봤지만 2명이 수여된 때도 있었어요. 근데 2명에서 4명으로 규정에는 2명 이상 4명을 넘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미 필드상 수상자 1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만 알아요. 그래서 그건 얘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3명이 더 추가로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업적을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쳐서 정리하고 기자들에게 미리 이제 엠바고를 전제로 배포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뭐에 제가 동의했어요. 예. 자, 그래서 유럽 수학회는 아까도 말한 건데 EMS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젊은 연구자들을 어떤 드라이브 하는데 굉장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EMS가. 아까 실제 당장 효과가 이미 증명됐잖아요. 벌써 필드상 수상자들을 그냥 떼거지로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리저널한 또는 대륙 단위의 그런 협력이 진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수학자들이 그냥 뭔가 그 조직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게 디퍼런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런 게 하나의 증빙이죠. 그 실제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원래 아띠아가 그 EMS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이분의 사실 이니시 노력으로 만들어진 걸로 거의 봅니다. 사람들이.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남미도 보면 라틴 아메리카 수학회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이 한국에서 하는데 그 다음번 2018년이 브라질에서 합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합니다. 2018년에. 근데요, 2018년에 저도 그렇고 갈까 싶어요. 사실 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그게 완전히 지구 반대판 엔타이포럴 포인트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똑같아요. 제가 2번 가봤는데 한 번은 오른쪽으로 미국 거쳐서 갔고 한 번은 왼쪽으로 파리 거쳐서 갔는데 둘 다 시간 똑같이 30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갈 수 있을까 싶은데 하여간 다음번은 그래서 저깁니다. 아직까지 남미가 한 번도 개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10년이 인도였잖아요. 인도에서 했어요. 2010년이. 근데 원래 같은 대륙에서 연속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14년 유치 이제 경쟁할 때 그 브라질하고 캐나다하고 경쟁했는데 한국하고. 근데 원래는 싱가포르까지 4파전인데 싱가포르는 한국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브라질하고 캐나다하고 했는데 누구나 다 브라질, 캐나다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시아 일단 연속으로 안 되니까. 뭐 등등 그랬는데 브라질이 사실 강력한 후보였는데 왜냐면은 남미가 아직까지 ICM 역사에서 100몇 년 역사에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비타하기 위해서 정말 비상한 어떤 대책이 필요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근데 결국은 브라질은 이제 제수 끝에 꿈을 이뤄서, 이제 드디어 2018년에 합니다. 캐나다는 그때 결국은 또 우리한테 졌는데, 근데 캐나다는 그게 삼수한 거였거든요. 그 전에 인도에 또 졌고, 그 전에 또 마드리드한테 졌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번에 또 나갈 거냐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이제 포기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아프리카조차도 이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 수학연맹이라고. 여기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프리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나라 국제적인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아시아는 동남아시아 수학회라는 게 있어요. 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하고, 여기서 개최하는 그 아시아 수학대가 올해 부산에서 한번 열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아시아가 이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렇게 유럽도 유럽 수학회가 있어서 아까 말한 그런 젊은 수학자들을 키우는 노력을 실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나 이런 열악한 그런 남미족도 상당히 약간 어떤 그런 컬래버레이션 대륙 단위의 어떤 협력을 많이 하는데 아시아는 그게 없어요. 아시아는 동남아만 또 따로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이 특히나 이제 그동안 트러블 메이커인데 일본은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유럽, 미국, 유럽, 뭐 북미,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랑 동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시아 단위의 협력을 하는 걸 굉장히 그동안 이제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최근에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도 유럽 수학회 같은 거 만들자고 일본이 굉장히 요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하여간 잘 안 되고 있다, 결론은. 그래갖고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해보려고 아시아도 뭔가, 그리고 특히 유럽 수학회가 이미 증빙한 그런 대륙 단위의 그런 젊은 수학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어떤 발굴 내지 노출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하자는 노력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만 잠깐 하고 끝낼게요. 저희는 수학제대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약 5,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보통 4,000에서 4,200 이 정도예요, 보통은. 지난번 인도는 이거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인도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4,000명, 보통 4,000명은 넘게 오니까 저희는 근데 거기에 1,000명의 개도국 수학자 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한 5,000명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19개 분과로 합니다. 이 분과들을 보시면 대충 현대 수학이 어떻게, 그러니까 분야들을 나누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간의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이전에는 또 20개 분과였는데 이번에 19개 분과로 바뀌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이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개막식 날 당일날 대중 강연도 하는데요. 저녁 때 5,000명 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자가 이제 짐 사이먼스가 옵니다. 짐 사이먼스가 하는데, 짐 사이먼스는 옛날에 게이지 이론에서 천 사이먼스 이론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그때 사이먼스랑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수학자였는데, 훌륭한 수학자였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지금은 이건희보다 더 부자예요. 세계 74위 부자인데 이건희가 이번에 100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신문에 막 났던데. 그러니까 수학자가 꽤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년에 자기가 어떻게 돈 벌었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다채로운 컬러풀한 인생을 살아온 얘기,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2년 동안 노력했는데 계속 비서팀을, 그 이메일이 비서팀을 못 벗어나요. 항상 거기서 잘리는데, 지난 3월에 그 베를린의 국제수학연맹 사무국에 이제 거기 집행위원회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그 사이먼스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돈만 많이 건 게 아니라 실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먼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스토니브룩의 사이먼스 센터 for Geometry and Physics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뭐 거기를 뭐 엄청나게 돈을 부어서 뭐 훌륭한 연구소를 만들고 있고, 버클리는 MSRA에 뭐 $20 million 뭐 기증했고, 그러니까 수학 연구를 굉장히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다원에서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하는 아이들이, 빈민가 이런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돈을 쓰고 있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수학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수학 교육이 결국 제대로 돼야 거기서 과학도 발전하고, 그래야 먹고 살게 되고, 이런 개념으로 그 굉장히 그 돈을 잘 벌고 그다음에 화끈하게 잘 쓰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어떤 그 수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성취가 가능하고, 그리고 수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나눔의 어떤 모습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요. 내년에. 자, 그래서 내년에 합니다. 저희 8월 9일 동안 합니다. 8월 13일부터 20일이 길죠? 네. 그리고 여기서 6,000명이라는 거는 동반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000명 이상 합니다. 이전의 사례입니다. 2002년에는 여기 장점인 당시 주석이고요. 그 필드상 수상한, 수요를 보통 국가원수가 이때부터 했습니다. 2006년에는 국왕이었고, 스페인 국왕이었고, 2010년에는 인도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한국에 저희가 지금 청와대에 요청을 이미 했는데요. 대통령 스케줄 요청을. 근데 한국은 그 대통령 일정은 어떤 경우에도 3개월 이전에 정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3개월 전까지는 확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선순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27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질문하셨는데, 중간에 빈 거 보이죠? 전쟁 때 빈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중간에가 떴습니다. 36년에서 50년 사이 없잖아요. 예, 저때 히틀러 있고 막 이럴 때 없었어요. 요때입니다, 요때.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표를 보여줄 때 특히 학생이 있을 땐 굉장히 조심하는데, 저희가 논문 수로는 한국이 이제 11위까지 왔다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of course quantity is not that important. Of course, quality is most important. Quality of research is most important. 근데 그래도 국가 단위에서는 개인 단위가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어느 정도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과 비슷하게 가는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요, 그게 그거죠? 실제로 매년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래서 11일에서 13일까지 한국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10일이었는데, 그전에는 13일이었어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숫자만 갖고 보시면, 여기 보세요, 12. 저기는 뭐 보이죠?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정말 치고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제 12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여러 가지 시사점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스페인이 2006년에 마드리드 아이셈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상 10위권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마드리드 아이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나 이런 국가 투자가 수학에 상당히 집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거치면서 뭐, 특히 마드리드 할 때 기조 강연자가, 아이셈 역사에서 스페인 기조 강연자가 처음으로 출연했어요. 2006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강연자가 출연하면 그 사람은 그 뒤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심사, 뭐 이런 스피커 심사나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페인 수학자들을 자꾸만 익스포즈 시켜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국도 이번에 그렇게 기조 강연자가 출연하고, 이제 초청 강연자가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국제적인 평가나 심사 이런 것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학이 자꾸만 익스포즈 되고 젊은 사람들을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반영하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큰 행사 하나 하자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중국 보세요. 중국 지금 뭐 부동의 2위죠. 물론 저거가 상당히 허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간이 많고 그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논문 중에 정말 쓰레기 같은 논문도 사실 많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거 상당히 허수지만 그렇지만 실제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결국은 양적 성장이 어떤 의미에서 질적 성장을 또 유발해요. 그래서 그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총알같이 치고 올라갔는데 2002년에 베이징 ICM을 했거든요. 그 전에 한 5년 동안에 엄청난 리소스가 투자됐어요. 국가 연구비나 이런 게. 그리고 외국에 있는 중국 수학자들 대거 귀국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정말 지금 저희가 저기 있지만 내년 ICM이 그런 많은 후대 효과와 함께 우리가 특히나 젊은 수학자들이 국제화되고 세계 수학계와 연계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기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막 구두로 말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국은 우리는 유치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연속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뭔가를 비상한 방법으로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돌파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80년대까지도 81년에 한국의 어필리에이션이 있는 수학자가 낸 논문의 총수가 국제저널에 낸 논문의 총수가 3편이었습니다. 81년에. 아까 좀 전에 한국이 보셨죠? 뭐 900.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30년 동안 맞는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나오는 총 수학 논문의 개수가 3편이라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개도국의 그런 열악한 연구 현황 있다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개도국의 그런 상황을 돌파한 거거든요. 이런 한국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개도국이나 우리보다 뒤에 있는 후발국에게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꿈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게 한국이 이제 주장한 거였어요. 그리고 말로만 안 하고 증빙하겠다. 그래서 1000명의 개도국 수학자를 우리가 한국에 초청하겠다. 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이 국제수학연맹의 만약에 집행위원이라고 해보세요. 이런 걸 노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노할 수 없는 메시지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편명을 어떻게 부르냐고. 그래서 학생한테 차마 돈 내라고는 제가 못하겠고, 저희가 열심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 받으신 분들 다 많이 내고 있고, 여기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도 내신 분들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100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끝났거든요, 11월 말로. 근데 10월 말로 끝냈는데 3604명이 지원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저분들이 자기들 자기들 지원해달라, 자기들 오고 싶다. 이렇게. 저 중에서 우리가 다는 못하고 1000명 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울성학술대 세룰라 컨퍼런스가 ICM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수학자들이 모여서 아깝잖아요. 이것만 하고 가기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좀 늦게까지 남아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요. 이게 이제 세룰라 컨퍼런스라고 그래요. 세룰라 컨퍼런스가 그래서 저렇게 많이 합니다. 현재 총 48개 예정돼 있습니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ICM을 전후해서 ICM 9일인데 전에 또 수학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한국에서 32개인가 돼 있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이 모여요. 한국 전국에서. 또 끝나고 나서도 모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달을 한국 국민들은 한 달을 전국에서 지겹게 수학자들만 봐야 돼요. 내년에 정말 많이 모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내년에 아벨 강연을 합니다. ICM 때. 이거는 지난번부터 생긴 전통인데 아벨 강연자는 매년 주기 때문에 아벨상 수상자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근데 ICM은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아벨상 수상자가 이 4분이에요. 존 테이트, 존 밀러, 서머레디, 앤 들린인데 저 중에 우리가 한 분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벨 위원회가 노르웨이에 있는 우리가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을 자기들이 모든 비용을 내서 한국에 초청하고 강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서 올해는 들린을 선정했어요. 피에르 들린을.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제 명의로 저와 국제수학연맹 회장과 아벨 위원회 위원장이 3명의 공동 명의로 초청장을 보냈는데 들린이 한 3일 만에 답이 딱 왔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행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기의 남은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수학하는 데만 쓰고 싶다. 그래서 여행은 자기는 이제 안 한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예상을 했어요. 들린이 여행하기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하고 미리 그 다음은 안 될 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존 밀러를 초청을 했는데 존 밀러는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벨 렉처러로
세 번째 날 가벨 강연을 하십니다. 20세기 이 우상수학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실제 얼굴도 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은 등록비가 비싸요. ICM은 $450예요. 근데 그리고 그거 뭐 안 내면요, 앞에서 출입 통제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거 태그 안 달면. 그런데 학생은 뭐 $200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학생한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실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 안에. 아까 대중강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또 9일이나 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수학자도, 심지어 필리상 수상자 막 받은 사람도 9일 동안 내리바쁘진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가도 9일 동안 내리 둘러싸여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할 일 없이 놀고 있고 그래요. 그럴 때 학생들도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참여를 하시려면 등록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발런티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또 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곧 발런티어 공고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할 거예요. 이미 하겠다고 온갖 군데 문의 이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학과 다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여러 가지 역할이 많아요. 외국 학자도 안내도 하고 그런 걸, 그래서 학생들이 곧 공고가 나면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이 발런티어를 하셔서 8월 방학 중이니까 와서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도 만나시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추억이 되고 나중에 두고두고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또 그 뒤에도 평생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지만 된다는 보장 없어요. 이거 꽤 경쟁률이 세고 저희가 뭐 영어도 잘하고 등등 심지어 그런 것도 하고 대신에 이제 뭐 봉급도 없어요. 근데 먹여는 줄 것이고 교통비는 줄 것인데 그래서 저 학생들이 내년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이 뒤에 다시 ICM이 한국에서 열릴 기회가 별로 없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죠? 돌아야 되니까. 또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기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